참석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관악구청 박준희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민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비타민 종합동물병원 윤재원 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동물보호활동가 김태희 선생님 참석하였습니다. 관악 길고양이 보호협회 서유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하연 작가님 참석하였습니다. 유삼준님 참석하였습니다. 길고양이와 동고동락 윤진삼 님 참석하였습니다. 손희래님 참석하였습니다. 난곡 난양 길고양이로 동네 이어보기 박용희 대표님 참석하였습니다. 관악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김수연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은경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물과 함께하는 관악구 의원 연구회 왕정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옥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순미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옥자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관악구청 일자리 벤처과 위강훈 과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찬호 반려동물 팀 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관악구 의회 이탁연 전문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의 응급의학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관악구에서 동물복지지원센터, 지금 왜냐하면 이게 과연 이 동물복지지원센터라는 거가 그 서울시로서는 마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포에는 서울 그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대표적인데, 마포에 있는 동물복지지원센터가 그 설립될 당시에 제가 자문으로 참가해서 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의견도 주고 했었는데, 이제 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복지지원센터를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향후 25개구 자치구 내에 5개의 구에서 운영하는 재정을 지원해서 5개의 그 자치구의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변경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바라는 거를 그 5개의 25개구 자치구 중에 하나를 우리 관악구가 땄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있던 거죠. 또 학교도 가까이 있고 또 친정 같은 곳이니까. 그래서 오늘 발표를 준비한 거는 과연 그 관악구가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또 다른 24개구 자치구와 다르게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고, 그리고 단점은 뭐가 있고 장점은 뭐가 있고, 사실 여기 그 동물보호를 저보다도 더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2부 행사에서 의견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운영 상황을 제가 그 어저께 정보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동물복지 운영센터가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하는 일이 뭔지 좀 개괄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말고 25개구 자치구 중에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구들이 있습니다. 2개 구인데 그 2개 구는 지금 벌써 그 동물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머니소스를 알고 먼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2개 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2개 구를 간단하게 보면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이제 그러면서 서울시 동물복지센터의 운영 상황과 지금 2개의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복지센터를 비교해서
그럼 과연 효과적인 동물복지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뭔가? 근데 그거 그다음에 그러면 관악구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로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물복지 운영센터는 그 2015년에 이제 이 연구 용역 발주를 내서 아주 큰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업성 검토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해서 이제 이게 사업성 검토를 통과를 하고 그 2017년, 18년에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는 일이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는 일이 첫 번째는 유기동물 구조 치료 보호입니다. 그리고 인수 공통 전염병 관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려동물 입양 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나면은 입양을 하는 센터가 여기 복지센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진료의 목적도 있다 보니까 일종의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여기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병원을 만들 때 제가 가서 뭐 어떤 게 필요하다 이걸 이제 도와줬었죠. 동물병원의 규모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여기서 이제 그 뭐 골절 수술 같은 거 중성화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료가 되거나 이제 건강한 애들을 이제 입양센터를 통해서 입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목적은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입양 동물이 이게 유기동물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또는 유기동물도 봤지만은 이제 유기가 아닌데 대표적으로 보호자분들이 이제 연로하신 보호자분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제 이 애를 케어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 동물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동물복지센터에서 그 애를 맡아줍니다. 또는 유학생들이 많던데 이제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외로움 달리기 위해서 동물을 키웠다가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자기 돌아갈 경우에 그때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는 애들의 성향이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교육으로 좀 맡게 되는 교육센터의 기능도 있고 또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죠.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뭐 의회나 개인들이 와서 이제 하게 되는 그 프로그램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복지 운영센터의 운영 상황이 잘 안 보이실 텐데 보면은 제가 이제 2017년부터 18년, 19년, 20년 자료를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낮은데 2019년 보면 한 300마리 정도 입소해서 입양 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동물복지센터라는 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은 어떤 요소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냐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할 텐데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봤을 때 1번은 일단은 유기동물 대상으로 입양하고 분양할 수 있는 그 팩터, 요 사업이 일단 동물복지센터에 있어야 되겠죠. 관악구에도 과연 우리가 이게 있느냐를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과연 이 유기동물이나 애들을 데려왔을 때 아픈 애들을 치료할 수 있느냐 이 치료적 기능을 우리 센터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 세 번째는 교육을 시킬 만한 사람이 있고 교육을 시킬 대상이 있는지에 대한 교육적인 요소가 갖춰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사회봉사적 쉽게 얘기하면은 관악구에서 동물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동물복지센터를 통해서 관악구의 어떤 사회봉사적인 측면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요 네 가지 요소가 가장 기본적으로 동물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키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개 자치구 말씀드렸는데 두 개 자치구 하나는 서초구에 있는 동물사랑센터고요. 두 번째는 강동구에 있는 리본센터. 지금 우리 동물 단체 분들은 뭐 말 안 해도 다 아실 단체들입니다. 그 강동구 리본센터부터 말씀드리면 리본센터는 25개국 자치 중에 가장 빨리 만들었어요. 2017년 11월에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고 거의 그 서울시 동물복지센터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서초구 동물사랑센터는 그 뒤 1년 뒤에 2018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는 일을 보면은 서초구 사랑센터는 입양하고 자원봉사 두 개 하고 있고요. 주로. 그리고 강동구 리본센터는 좀 규모가 커요. 이게 150평 정도 되고 그리고 처음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입양하고 자원봉사 더하기 교육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네 가지 기능 중에서 강동구 리본센터는 세 가지 기능을 그나마 갖고 있고 서초구 동물사랑센터는 이제 두 가지 기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동물복지 관련해서 서울시에 과연 이게 이제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동물복지센터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재원이 공급이 돼야 되고 과연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볼 때 과연 서울시의 유기동물 발생이 어떻고 과연 이 유기동물이 발생됐을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볼 때 확실히 유기동물 발생이 준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여전히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계절 뭐 요일에 따라 월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유기동물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 더더욱 더 그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서울시에도 많고 전국적으로도 많죠. 제가 이 서울시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과연 이제 우리 관악구가 이걸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2018년에 그 일을 시작한 것도 그거고요. 근데 동물 복지 관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입양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 없이 입양을 시킨 경우, 그리고 그 N수를 3년 치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3년 치분도 필요 없고 1년치만 봐도 25개국 자치 중에 가장 우수한 자치구가 관악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울시의 이제 국장님이죠. 본 국장님을 작년에 이제 만나 뵀을 때 동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관악구의 데이터를 빼버리면은 너무 네거티브하다. 관악구 데이터를 넣으니까는 이게 파지티브로 바뀐다.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안락사율이 제로예요. 안락사율이 제로고 이 안락사율이 제로니까 입양이 많겠죠.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게 관악구에서의 우리가 하고 있는 동물 복지에 대한 어떤 그 이 상황 그리고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실적이 25개국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볼 때는 너무나 이게 훌륭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20년 9월만 봤을 때도 뭐 그렇고요. 그 N수도 1등이고 뭐 안락수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유기동물 관련된 구조와 진료 말고 또 관악구에서 하고 있는 거 어떤 게 하고 있는 사실은 25개국 자치구에서 동물 복지에 관련한 건 다 하고 있어요. 다. 뭐 교육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유기동물도 하고 있고 그런데 관악구에서 좀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 것 다른 24개국 자치구하고 다르게 하고 있는 게 일단 학교가 가깝게 있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나 이제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반려동물 한마당 같은 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그나마 반려동물 그 보호자들한테 가장 인기 좋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관악구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뭐 그 외에는 비슷해요. 반려동물 등록제, 유기동물 입양, 그다음에 이제 동물보호센터 운영하고 있는 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동물복지센터 유치 관련해서 방향성을 한번 보죠. 왜냐하면은 제가 네 가지의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입양의 어떤 부분, 그다음에 치료적인 부분, 그다음에 교육적인 부분, 사회공헌적인 부분. 이 네 가지 부분을 서울시에서 하는 동물복지센터는 그나마 돌아가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25개구 자치구 중에 지금 하고 있는 2개구 자치구 또는 어떤 다른 자치구도 그 4개구를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운영할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진료적인 부분이 서포트가 안 됩니다. 진료적인 부분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광진구다. 그러면 건대가 있죠. 수의과대학이. 근데 광진구는 제가 이제 거기도 이제 높으신 분하고 연락하고 광진구 건국대학교는 저 같은 사람이 없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유기동물에. 또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의 팩터를 다 이제 충족할 수 있는 거가 사실은 관악구가 되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보면 관악구청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전체적인 걸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좌측편에 계시는 많은 그 동물 단체 분들,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많은 다른 어떤 자치구보다도 입양이라든지 어떤 사회봉사 같은 거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관악구에 있음으로써 진료 지원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도 관악구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가 많고 독거노인이 많으니까는 충분히 동물을 활용함으로써 동물 매개 치료에 의한 독거노인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개선이라든지
행복 추구에 있어서 동물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회복지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악구청은 관악구청대로 교육 프로그램 이걸 하고 있고, 동물단체 선생님들은 동물단체 선생님대로 애를 쓰고 있고, 학교 저는 저대로 지금 유기동물 센터를 해야 된다고 돈을 따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서울시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일원화하는 겁니다. 일원화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뭘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관악구 동물복지센터다. 그러니까 관악구 동물복지센터 하에서, 아래에서 우리 활동가 선생님들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진료도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동물복지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어필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서울시에 그건 한번 우리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동물복지센터가 관악구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좋은 데이터를 갖고 사실은 그 24개구 자치구를 이제 능가하는, 25개구 자치 중에 이제 동물복지로 좀 위상을 좀 정립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 서울시 동물복지의 그 개념이 좀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사실은 지금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동물이 동물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지금 동물과 예전에는 반려동물 이런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동물과 사람이 똑같다, 동물과 하나 되는 서울 메트로폴리탄 시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그 동물 복지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개발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이 관악구가 정책상의 첫 번째 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25개구 자치 중에 동물복지 측면에서는 가장 선진국형으로 가는 자치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그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한번 그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2부 때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부 발제해 주신 김민수 교수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 관악구 TNR 정책 개선 사업 방안에 관련해서 비타민 종합동물병원 원장님이신 윤지영 원장님께서 발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로 오세요. 또 잠시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표태경 의원님 중요한 일 선약 끄셨다. 도착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원동 비타민 동물병원 하고 있는 수의사 윤재원입니다. 동물병원 하면서 지금 TNR을 올해가 아마 4년째 하고 있을 거예요. 4년째 하고 하면서 어떤 노정된 문제점이나 느낀 문제점,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길용한 우리 그 구의회 의장님께서 이제 동물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축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동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 사회 구성원이라면은 구성원 간의 관계가 있는 거고, 이 관계를 규정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동물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동물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길고양이에 대한 그 개념 정리나 정립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동물보호법이나
그 여타의 시행규칙, 시행령 또는 그 TNR 지침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 찾아봐도 길고양이는 이러이러한 존재를 길고양이라고 한다라고 또는 길고양이는 이러이러하다라고 그 정립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 유일하게 길고양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TNR이거든요. TNR. 그러니까 TNR은 말 그대로 포획해서 수술해서 다시 방사하는 이런 개념인데요. 그 길고양이를 왜 TNR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단순하게 개체수 조절로만 정의되어 있거든요. 개체수 조절. 그러니까 새끼를 못 낳게 하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더 이렇게 더 씌워진 게 사람과의 공존, 인간과의 공존, 뭐 동물 복지 이렇게 더 개념을 더 씌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게 길고양이에 대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TNR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정이 되고 있거든요. TNR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냐면 첫 번째가 포획을 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포획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포획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욕보이게 하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관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길고양이 포획이 마구잡이로 포획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키 커팅이 되고 있는데 포획이 되는 경우, 허약한데 포획이 되는 경우, 질병이 있는데 포획이 되는 경우, 또 임신이 되어 있는데 포획이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중소한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을 하는 데에서도 건강 상태나 이런 거 그 고양이에 대한 길고양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깜깜이 수술이 되는 거예요. 건강 상태나 어떤 뭐 얘가 밥을 잘 먹었던 앤지, 예를 들어서 설사를 했던 앤지, 무슨 질병이 있었던 앤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수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위험도가 높아지겠죠. 뭐 사망이나 뭐 수술 후에 제대로 방사하고 나서 제대로 적응을 못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근데 또 이제 지금 그 모범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TNR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동네 단위로 TNR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우리 인원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동 이제 제가 있는 제 동물병원이 있는 동네예요. 거기는 올 초에 며칠에 걸쳐 가지고 22마리를 포획해가지고 중소한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획을 할 때 그 인원동에 활동하는 캣맘들이 다 그 밥자리나 급식소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급식소 위주로 포획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밥을 계속 주던 애들을 포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건강하고 얘는 지금 포획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상태를 아는 거죠. 그래서 22마리를 한꺼번에 수술해가지고 한꺼번에 방사를 했는데 방사하고 나서도 중요해요. 얘들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러냐면 자기가 밥 주는 밥자리에서 포획을 했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방사를 했기 때문에 얘가 계속 밥을 먹으러 오는지 뭐 안 나타나는지 어떤 이런 게 다 그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다시 동물병원 저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얘가 뭐 이래요 저래요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뭐 약을 지어준다거나 아니면 다시 포획을 한다거나 이런 모니터링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모범적인 그 TNR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TNR 현재 TNR 또는 이 현재 TNR을 하면서 노정된 그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 방향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가 뭐냐면 저는 급식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급식소를 잘 운영을 하면
고양이들은 급식소 주변으로 영역이 확보가 되거든요. 급식소 주변에 영역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계속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얘들의 건강 상태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지금 TNR을 해야 되고 조금 미뤄야 되고 TNR을 하기 전에 약을 좀 더 먹여야 되고 이런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술을 할 때도 그런 정보를 주면 수술하는 저희 동물병원 입장에서도 보다 더 조치나 이런 것이 알맞은 합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수술도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 얘는 마취를 조금 약하게 해야 되겠구나, 수술하면서 수액을 좀 해줘야 되겠구나, 무슨 주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계획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이 끝나거나 방사된 다음에도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핵심 고리가 급식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이해도 사실은 이제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요물이다, 뭐 재수 없다, 이런 뭐 귀신이 어쩐다 이런 색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식이 많이 희석돼서 많이 이제 길고양이를 챙겨주고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하기는 하죠. 아직도 끔찍한 동물 학대나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행위들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보면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김민수 교수님이 복지센터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 길고양이에 대한 정책이 그 더 법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정책이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길고양이에 대한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길고양이를 어떻게 보호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정립이 돼서 정책적이나 법적으로 보장받는 이제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TNR을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첫 번째 급식소가 핵심 고리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좀 뜬구름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저는 시민단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우리가 흔한 용어로는 캣맘들로 만들어진 단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급식소를 운영하거나 인식 개선 활동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 이런 활동들은 이런 지자체 공무원 선생님들이 못해요. 또는 동물병원 수의사 원장들이 못해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현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시민단체나 캣맘들로 만들어진 시민단체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캣맘들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법적으로 그런 활동을 보장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급식소 운영하는데 지금 TNR 하는 데는 그 지자체에서 정책이 돼 있어서 예산도 책정되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 못하는 게, 왜 길고양이들의 사료를 주는데 개인이 사료를 사서 사료를 주지? 왜 이걸 국가에서 또는 정부에서 왜 사료를 왜 지원을 안 해주지? 왜 그런 예산을 왜 책정을 안 하지? 저는 이 의문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왜 그런 쪽에 민원은 왜 안 넣지? 캣맘들은? 굉장히 오래된 고민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이제 급식소가 핵심 고리다. TNR이 잘 되고, 그러니까 TNR도 사실은 이게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이 아니라 길고양이 복지 증진을 위한 TNR이 돼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길고양이 복지 증진이라는 이 개념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 고리가 급식소라는 거고, 이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개인 캣맘들의 예산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렇게 책정되어지는 그런 예산이 돼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그 예산을 그러면 누구한테 주고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보육원의 봉사활동을 좀 오랫동안 다닌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 보육원에 봉사활동 가면은 애들을 못 만나게 해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걔네들 상처를 줄까 봐서 못 만나게 하고,
그냥 와가지고 물건이나 드러날리고 이런 일만 시키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해요. 저 같은 초짜 그런 봉사자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해야 되고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집에 있는 애들 있으면 데려오면 안 되고 이런 교육을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보육원에 있는 애들한테 상처를 줄까 오히려 봉사라는 그런 허울로 더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계속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TN을 하다 보면 저도 캣맘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캣맘들 때문에 길고양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캣맘들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런 내용 총망라되는 어떤 제도나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법이 본법이 있고 그 외에 뭐 부칙 조례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 우리 관악구에서만 선도적으로 이런 길고양이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이런 식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좀 했으면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를 통해서 이런 급식소 운영이나 TNR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발전했으면 해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 10.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발전해 주신 윤재원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보호법이요, 1999년 제정된 이후에 26번이나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제도적 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이 되어져 있어요, 물건. 그러니까 우리 뭐 국가라든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뭐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도 여전히 물건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관하여 동물보호 활동가이신 김태 선생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동이고 저는 김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동물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신고를 했을 경우에 기존의 경찰들이 대응을 거의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만으로도 고통을 많이 받는데 경찰에 신고했을 때 그 경찰의 태도 때문에 2배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많은 활동가들이 좌절을 하고 그다음에 고통 속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몇 개 뽑아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살펴보고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오늘 발표할 핵심은 실제 사례를 직접 보고서 부정적인 점, 그러니까 경찰의 대응에서 부정적인 것, 그간의 과오 이 부분 살피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서 범인을 검거한 것도 있어요. 그런 점도 한번 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물보호법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몇 개를 정리를 해서 제가 의견을 좀 간단하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의 윤곽,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모르면은
활동하기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치주의사회에서 법으로 다 모든 게 규정되고 있는데 그 법을 모르고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활동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지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동물을 학대한 게 법 위반인데 자신들도 법을 막 위반해요. 그건 정당성이 없거든요. 누굴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합니다. 어렵다고 관심을 아예 안 갖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음날 딴소리를 하세요. 하나도 안 배우세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첫 번째 사례가 굳이 어디에서 일어난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첫 번째 사진을 봐주세요. 사진. 2페이지. 좀 잔인한 장면이죠. 박스에 고양이 2마리가 담겨 있는데 그 왼쪽 상단에 고양이 머리입니다. 머리. 사체 머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허벅지 쪽이 없어요. 자, 이걸 박스에 담았는데 죽인 다음에 담았으니까 피가 안 흐르겠죠. 이거를 길고양이 밥 준다고 어떤 상점 가게 그 내실에 갖다 놨어요. 누군가가. 협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건조물을 불법 침입하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를 당연히 학대를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호부집 그러니까 이제 가게 주인하고 활동가분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거의 기절할 정도겠죠. 그래서 급하게 신고를 했는데 지구대에서 출동을 했어요. 첫 마디가 뭐냐? 고양이 어미가 그랬대요. 뭐라고? 아니 새끼를 죽여서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쫙 빼놓고 박스에 담아서 내실에 갖다 놨대요. 고양이 어미가.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증거는 다 훼손되고 거기는 활동가분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제가 연락을 받았고 증거는 다 훼손됐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이건 동물보호 문제가 아니라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들 경찰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고양이 어미가 그렇다고 합니까? 근데 이게 방송을 보니까 수의사분들 어떤 분 나오시고 뭐 어디 나오셔서 교수분들 나오셔서 이것은 동물이 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좀 의견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당연한 걸 가지고. 그분들 전문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고발을 할 때 당직 경찰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딱 보고. 이건 사이코패스라서 위험하다. 원래 고소를 안 받아주시려고 했던 금요일 밤이라서 월요일 날 오라고 했는데 제가 우겨서 갔는데 사이코패스다 이거 위험하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래서 동물보호 위반하고 그다음에 건조물 침입하고 그다음에 협박하고 3개를 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해서 갔어요. 근데 경찰분 하시는 말이 한 개만 하자. 부서가 다르니까 부서 싸움 난다. 동물보호 위반 하나로만 하자. 이게 지금 사람을 협박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세요. 부서 싸움 난다고. 이 부서 싸움 나는 게 그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 이거 지키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이게? 그리고 호프집 주인은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말도 안 되게 겁을 먹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데 제가 이틀 동안 활동가분 거기 계시는 분하고 설득을 해서 경찰서에 모셨어요. 정말 겁에 질렸는데 이틀 동안 설득을 했어요. 자, 경찰서에 갔는데 저는 이제 변호사가 아니니까 나와야 되겠죠. 근데 형사가 이런 말을 해도 5분 만에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자기 안 한다고. 고소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고소하시면은 보복 당할 수 있는데 하실 거냐고. 이게 사이코 같은데 이거를 고소해서 진행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겁을 먹고 나오셨는데 경찰은 잘 가라죠. 왜냐? 사건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게 몇 년 전 일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제가 아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 어떠한 보호도 못 받았어요. 여성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보호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근데 경찰이 대신 협박을 한 거예요. 가해자 대신. 너 죽인다. 대신해 준 거예요. 대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출동했던 경찰 지구대에서 비난이 있고 MBC도 나오고 이제 방송 다 촬영하고 있으니까 사과를 하는데 이건 제가 전해 들은 겁니다. 활동가분한테. 변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동물보호법이 있는 줄 몰랐다.
1991년도에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져서 30년 지났죠. 근데 동물보호법이 있는지 몰랐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과로 와서. 그다음에 그 증거 수집이 되게 문제인데 실제 수사가 들어갔어요. 증거 수집을 하도 안 해가지고 이 국가수에서 가야 될 사체가 검역원으로다가 그 활동가분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검역원에 보냈어요. 근데 검역원은 검역하는 데거든요. 외형상으로 이렇게 다 토막난 사체를 검역원에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경찰이 관여를 안 하니까 활동가분들은 다 아마추어죠. 이런 사태가 막 벌어지고요. 증거는 다 훼손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 거짓말 탐지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냥 검거 실패, 그냥 특정이 아예 안 됐어요. 초반에 증거나 지문이나 모든 걸 다 잊어먹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은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그 전담 부서가 없고 전문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사경을 항상 강조하는 거고요. 특사경이 필요하다. 경찰들은 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특사경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 전담기구가 진짜 필요한 게 이런 부분에 있어요. 전문성이라든 의혹 부분에서 차원이 다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체되니까 다음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그 밑줄 보시면 이 고양이를 잡아서 벽이나 바닥에 이렇게 잡아서 내리친 거예요. 그리고 주먹으로다 머리를 때려 죽인 거죠. 이게 사이코죠. 예, 보통 그냥 죽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피해 고양이 이름이 나오죠. 7페이지에 이름이 아니라 사진이 있네요. 근데 경찰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 얘가 이렇게 참혹하게 죽은 다음에 또 다시 다음 날 사체가 똑같은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지금 봤고 얘가 이렇게 참혹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 사체를 가져가지도 않고 부검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검을 활동가 단체에서 했겠죠. 그러니까 두개골골절, 함몰, 뇌출혈, 그러니까 머리가 다 박살난 거죠. 근데 경찰이 이런 걸 그냥 내 던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 평가를 보면은 동물이 피해자일 때 피해자 진술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피해를 자기가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동물 목격자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 겁니다. 8페이지 보게 되면 행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인 게 아니라 난 유기만 했다.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겠어요? 유기는 그냥 버린 거기만 한데 뭐 두개골이 박살났으니까 부검을 반드시 해야 그 죄를 증거로 입증을 해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증거법정주의에서 죄ing법정이 당연한 거죠. 사실 팩트를 증거로 입증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기본적인 걸 안 해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지식이 모자라면 사실을 확인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런 게 실제 1년에 수백 건 일어납니다. 제가 겪는 것만 그런데 전국적으로 말도 안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디지털 시대에도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증거들이 많잖아요, CCTV요. 근데 예전에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수사한다는 거예요? 다 동영상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오라고. 제가 그 성추행 관련된 뭐 이런 성범죄 사건 관련돼서 제가 범인을 추격하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경찰분이 와서 하는 말이 범인 잡으면 연락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수사관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사례 9페이지 보게 되면은 햄스터 11마리 이제 목 절단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경찰분들이 이제 어떻게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딸이 자식이죠. 자식이 햄스터를 11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아버지가 19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11마리를 펜치로 이렇게 웃으면서 다 절단을 한 사건이에요. 햄스터 쥐만한 거잖아요, 쥐. 근데 햄스터가 과연 동물보호의 대상인가? 이 문제가 있고요. 근데 경찰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햄스터는 재물이라,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죠. 재물이라 동물학대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에 해당하니까 재물손괴를 신고할 건지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자기네들이 출동했으면 인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고할 건지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좋다죠. 하나 사건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면 좋다는데 신고 안 할 거지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건 신고할 건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음 평가에서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포유류인 햄스터 동물보호법이 형벌로 보호하는 동물에 해당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재물손괴 갔잖아요. 근데 이 햄스터가 아버지 거면 어떡할 겁니까? 죽인 사람 아버지 거면 아버지가 딸한테 사준 게 아니라 애매하게 공동소유라든가 아버지 거였으면 어떡할 거예요? 공동소유는 물론 처벌되지만 아버지 소유면은 자기 재물을 자기가 손괴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동물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동물의 소유권 여부를 불문합니다. 소유권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소유권 상관없어요. 근데 갑자기 재물손괴가 막 등장하죠. 근데 여기서 이분이 경찰이 잘못 말한 게 재물손괴하고 동물학대죄하고 형량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나오죠.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하고 700만 원의 벌금인데 동물 살해는 내년에는 3년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근데 두 한 가지 행위로 동물보호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재물손괴 위반했죠. 그러면 이걸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거든요. 형법에서는요. 한 개 행위로 여러 개 범죄를 발생시켰다. 자, 그럼 징역형에서는 손괴죄가 앞서지만 벌금에서는 형격하게 동물보호법 위반이 벌금 액수가 큽니다. 그럼 이걸 상상적 경합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하고 2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가요. 그런데 동물보호법은 대부분 벌금형이 많은데 재물손괴로 가서 7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벌금형은 두 개 같이 갔을 때요. 2천만 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재물손괴만 하고 동물보호 위반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경찰이요. 이거는 직권남용 이런 거보다 직권무식이죠,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악의적인 것보다. 법적으로 전혀 모르는 건데 경찰을 하면서 기본적인 손괴죄하고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활동가분도 이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다 무식하니까. 예. 그럼 누가 피해보겠어요? 동물만 계속 피해보는 거죠. 공부를 안 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간단한 건데 법이니까 난 안 해. 누가 전문가 해주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목절단은 잔인한 방법이 인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햄스터 여러 앞마리 중에서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영상이 없어. 잔인한 방법을 입증을 못해. 그 사람이 이러겠죠. 내가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다. 입증해봐라. 이랬을 때 잔인한 방법 입증을 못 하잖아요. 근데 8조 1항 2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봤을 때는 그거는 잔인한 게 없이 무조건 죽이게 되면 처벌받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죠.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햄스터들이 보는 장소에서 죽였기 때문에 잔인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동물보호법 2조에 보면은 동물이란 이렇게 해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기본적으로 척추동물이어야 됩니다. 낙지보나 이런 것들은 척추동물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포유류, 조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파충류, 양서류, 어류 3개 중에서는 식용은 뺍니다. 식용.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 4번이요. 12페이지인데요. 지금 시간이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거는 체크해 두시고요. 이게 오토바이에 그 개를 이렇게 사진처럼 묶어서 막 끌고 다니고 있는데 이걸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이 와서 뭐라고 했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 그 다음에 동물보호법은 처음 들어본다. 이건 다 언론에 공개된 겁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자, 개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개는 결국 끌려다니다가 피 막 흘리다가 도살당했어요. 예, 불법 도살이죠. 죽었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불구속 기소 의견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을 저렇게 끌고 다녔을 때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길에서 끌고 다니면은 한 10분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가 뭐고 안에 다 찰과상이 심하죠. 당연히 상해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뭐 팔이 부러져가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거나 그 다음에 자상을 입어서 피를 막 1리터씩 흘리거나 이게 상해가 아니고 만약에 그 경찰관 자식을 누가 이렇게 매달아서 한 10분 끌고 갔어요, 오토바이에다가. 근데 그걸 가지고 상해도 아니다, 처벌할 종이 없다고 할 겁니까? 똑같이 있는데. 그래서 피부적인 찰과상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 규정으로 당연히 체포해야 됩니다. 이게요. 만약에 막 매달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사안, 지금 끌고 간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것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을 때 필요한 경고할 수 있다, 제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규정도 기본적인 것도 활용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13페이지 맨 아래 보면 초기 대응 실패로 도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크다. 아니, 경찰이 처벌할 조항 없다니까 당연히 끌고 가죠. 내가 그 합법적인 행위를 하나 보다 이렇게요. 근데
근데 그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랬다는 것은 신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 그러시군요. 네, 맞네요. 경찰분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경찰은 법률 전문가 아닙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100가지 몇 개 외웠는데. 실무를 하면서 그거를 지식을 쌓아가는 건 맞는데 그걸 게을리 하시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14페이지 맨에 보면은 최근에 대법원에서 전기도살 유죄 판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전기봉으로 감전시키는 것이 잔인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고양이나 개를 죽일 때 잔인하지 않게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다 죽어가서 암에 걸리거나 개가 그다음에 살 수가 없을 때 그 약물을 투입해가지고 마취제랑 이렇게 투입해서 이게 그 안락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 그것도 잔인한 거긴 하지만 그 잔인성을 상쇄시키는 게 뭐냐면 고통이 더 심하다 이것 때문이에요. 방법도 잔인한 거예요. 왜냐면요.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마취제를 놓고서 독극물 주입해서 죽였어. 자, 이게 그럼 그 사람이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칼로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합니다. 사람인 경우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더 무섭잖아요. 사람을 납치해서 마취해가지고 독극물을 주사했다? 엄청 잔인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 안락사가 잔인하지 않은 이유는 더 극심한 고통을 상쇄하기 위한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동물들 잡아다 그렇게 하면은 박소년 사태 이게 똑같은 거죠. 최악으로 잔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잔인하지 않게 죽이는 방법은 없어요. 더군다나 개하고 고양이는 축산물 이상관리법에 의해서 위법성 조각이 안 됩니다. 다른 돼지나 소는 위법성 조각이 돼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도살하는 그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개랑 고양이는 그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가 죽었을 때 사고사가 아니라면은 일단 그것은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찰도 수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 여기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에서 나온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인데요. 몇 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원칙 규정이나 추상적인 그러한 규정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종래 동물은 재물과 동일시되는 등의 그 생명 경시 풍조가 있었지만 지금 재편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 정도는 동물학대가 아니다라고 성급하게 단정하지 말고 학대 의심자에게 동조하는 한은 각별히 상가하고 이게 학대 의심자에게 동조하는 거 대부분 경찰이 와서 캣맘 같은 경우 협박합니다. 왜 여기 밥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경찰이 얘기를 해요. 대신해 주는 거죠. 예,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피학대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 우선이다. 그런데 개 끌고 가서 지금 아까 경찰이 방치해가지고 도살돼서 죽었잖아요. 피학대 동물 그걸 학대라고 안 보니까 안전조치 안 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건 학대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학대는 동물보호법의 학대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법 규정이 있죠.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에 현행범 체포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활동가분들도 알아두셨다가 경직법상에 지금 목전에서 범죄가 저지러지고 있는데 왜 경고 안 하시냐라고 경찰에 따졌을 때 써먹는다는 거죠. 경찰만 안다는 게 아니고 활동가분들 법을 모르면요 다 대학 나오시고 다 많이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 정도 배우는 거를 게을리하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17페이지 보면은 경미사건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경미사건 다해 50만 원 이하 벌금 이럴 때만 현행범 체포 안 되는 거예요. 주거가 이제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동물법 8조 보면 잔인한 그다음에 공개된 장소 이런 거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사례 5개인데 사례 5페이지에서 18페이지요. 사례 5번이고 18페이지에 경의선 숲길 카페 고양이 살해 사건이 최근 사건이죠. 자두 사건인데 자, 이거는 경찰분들을 좀 칭찬할 부분이 좀 있어요. 일단 사건이 났어요. 카페에서 지금 사진 보세요. 고양이를 그냥 패대기 치고 있죠. 이게 고양이가 사람 손을 타가지고 소유자도 있는데 이렇게 잡아서 바닥에다 그냥 패대기 치는 거죠. 진짜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잡아서 내리치는 장면.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찰 대응이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제공된 CCTV 영상, 그 다음에 경찰이 자발적으로 분석한 인근 CCTV 분석. 그래서 5일 만에 고시원에서 검거를 하게 되고요. 1991년 동물보호 제정된 이후로 최초로 28년 만에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인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이게 지금
가게에서 키우는 고양인데 7마리 중에 그 있었는데 얘가 집안에서 기르는 게 아니라 바깥에 이렇게 뜰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CCTV 분석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굉장히 이것은 사회 이슈가 크게 됐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런 이슈가 크게 돼도 어디 경찰서는요 그 콧방구도 안 크거든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그 의외로 깡이 세거든요. 그래서 뭐 언론 기자들 모두 막 몰려들어도 그냥 지 멋대로 나가는 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디됐든 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실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해서 공고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였냐 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재물손괴는 안 들어갔어요. 소유자 주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물손괴가 안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깥에서 뜰 바깥에 있으니까 길고양이일 확률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별하게 그 전에 집에 있는 거라든가 소유권이 있다는 걸 안 것이 아니라면 발뺌을 할 거거든요. 알았다 하더라도 발뺌을 하겠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고양이를 죽였기 때문에 재물손괴 소유권에 관한 인식이 있었느냐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이 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간 것이죠. 근데 이게 재물손괴도 같이 가게 되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경찰은 이제 고려를 안 한 거죠.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예. 그 다음에 사례 6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요. 지금 시간이 4시까지인데 좀 최소한 40분 내에는 회의 40분 내에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발제 시간이 15분입니다. 15분. 아 15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15분. 예. 지금 저기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네네. 이제, 예. 지금 저기 15분 여기 발제가 4시까지라서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게 보고요. 지금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중복된 것이 있는데 그래서 30페이지 동물보호법 30페이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머지는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이 책자를 가져가셔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30페이지 보게 되면 이 부분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동물보호법의 1조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적을 그냥 쓴 게 아니고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걸 보게 되면은 생명보호, 안전보장, 복지증진, 그다음에 조화로운 공존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호한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제 복지를 논하고 그다음에 복지보다 좀 위에 있는 게 공존입니다. 공존. 요거를 지금 정확하게 다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동물보호 목적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궁극적인 이 지향하는 바가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의 어떤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게요. 그래서 공존이라든가 복지 이런 거 법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요거 착오가 좀 있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